자, 2021년 경기도 자동차 구조원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구동 시 스핀 및 언더스티어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자,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면은요. 요거 조건 한번 찾아봅시다. 언더스티어링. 자, 우리 언더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정상적인 궤도를 주행을 하려고 하는 자동차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궤도를 주행을 해야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뉴트럴 스티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상적 궤도를 주행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언더스티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을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오버스티어라고 표현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언더스티어, 정상적 궤도, 뉴트럴 스티어가 정상적인 궤도인데 그러한 궤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떤 쪽으로? 바깥쪽으로.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언더스티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 자, 1번.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자, 결국은 이건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퀴가 잠김으로써 인해서 조향력이 떨어지고 조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잠기는 것을 방지해서 조향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ABS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이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빙판이 져 있어요. 그러면 언덕길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접지력이 약하니까 스핀이 발생을 하겠죠. 겉돌므로써 인해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관성에 의해서 뒤로 쭉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브레이크에 적당한 포스를 준다든가 아니면 엔진의 출력을 조금 떨어뜨려 갖고 결국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 해서 VDC라고 표현을 하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VDC라고 표현하지만 ESP라고도 하죠. ESP, 일렉트로닉 스티빌리티 프로그램 또는 일렉트로닉 스티빌리티 컨트롤 해서 ESC, ESP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자, 바깥쪽으로 지금 밀려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앞바퀴가 자, 이렇게 원심력을 받아서 밀려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쭉 가야 되는데 앞바퀴가 지금 원심력을 받아서 바깥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발생되는 어떤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밀리는 바퀴 쪽에다가 브레이킹 포스를 주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어디? 자, 밀리지 않는 뒷바퀴에 안쪽 바퀴에다 제동을 주면 얘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 해서 VDC 기능이라고 하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브레이크 포스 디스트리뷰션. 이건 뭐예요? 어떤 승차 인원이라든가 적재 중량에 맞춰서 앞바퀴 또는 뒷바퀴에 브레이크의 어떤 그 작용력을 달리해주는, 분배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EBD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언더스티어링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정확한 정답은 3번 VDC가 정확한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물론 스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ABS도 해당할 테고 TCS도 해당할 테고 그다음에 EBD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해당할 수 있겠지만 자, 스핀 및 언더스티어링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VDC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커먼 레일 엔진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보겠습니다. 분사된 연료를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시켜 각종 유해 배출 가스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맞습니다. 응?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연료 소비율의 증가냐? 아니죠. 연료 소비율이 감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연료 소비율을 증가한다는 얘기는 연료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인데 아니잖아요. 연료 분사량을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맞춰줌으로써 인해서 연료 분사량이 적어지고 그 연료 분사량이 적어짐으로써 인해서 연료 소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생하는 것이 커먼 레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속도 증가에 따라 분사 속도의 증가와 분사 압력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분사 속도는 뭐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분사 압력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레일의 압력은 거의 일정하죠. 보통 뭐 1350바 또는 뭐 1600바, 1800바 이렇게 해서 압력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분사 압력도 같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분사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겠고요. 3번, 분사 압력의 발생과 분사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렇죠. 분사 압력이 발생이 되는 것은 분사 펌프, 고압 펌프라고 하는 것이 분사 압력을 발생시키고 분사 과정은 뭐예요? 인젝터라고 하는 것의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결국은 연료가 분사가 되고 그 독립적으로 결국은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 3번이 정답인 것 같고요. 4번, 커먼 레일 엔진은 주분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커먼 레일은 연료 분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메인 분사.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분사라고 하겠죠. 주분사. 이 주분사를 함으로써 인해서 폭발력을 발생하고 그 폭발력에 의해서 엔진이 구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분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어떤 진동과 소음을 좀 감소시켜 줄 목적으로 주분사 이전에 분사를 한번 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파일럿 분사 또는 예비 분사 또는 뭐 파일럿 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분사 이후에 우리 DPF라고 하는 DPF에 어떤 그 포집되어 있는 PM을 태워버리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재생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재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분사를 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후분사라고 하는 거죠. 후분사. 그래서 예비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어떤 진동, 그 다음에 소음,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예비분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분사는 말 그대로 엔진의 폭발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바퀴를 구동시키는 어떤 주동력원이 되는 것이 주분사입니다. 그래서 주분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비분사 안 할 수도 있고 후분사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분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자, 후분사라고 하는 것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그죠? DPF에 재생을 해야 될 때에만 후분사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분사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동력을 발생하는 주분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분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자, 각각 분사 압력이 발생되는 부분과 분사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커먼 레일의 가장 옳은 표현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느 6실린더 기관의 연소실 체적이 50세제곱센티미터이고 압축비가 11일 때 기관의 총 배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압축비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었죠? 자, 연소실 최적분의 그렇죠?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또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공식 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 이게 연소실 최적이었고 요게 뭡니까? 요게 행정 최적이었죠. 행정 최적. 행정 최적인데 우리 행정 최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배기량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배기량.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배기량에다가 실린더 수를 곱해주면 총 배기량 아닙니까? 결국은 행정 최적을 구하면 그 구한 상태에서 뭐예요?
총 배기량, 실린더 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건 총 배기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최적이다. 행정최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가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일단 넘어가고 요게 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행정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일로 넘어가면 압축비 마이너스 1에 거기에 뭘 곱해주면 돼요? 얘가 일로 넘어가니까 연소실 최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압축비가 11이라고 했었고 마이너스 1에 거기에 뭡니까? 연소실 최적이 50이라고 했었습니다. 50cc.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이고 이거에서 10에다가 50 곱하면 자, 결국은 얼마예요? 500이라고 하는 세제곱센티미터. 이 세제곱센티미터라는 말은 뭐하고 같더라? 그렇죠. cc하고 같더라. 세제곱센티미터하고 cc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기통당 배기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500cc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n 해주면 되잖아요. n 뭡니까? 실린더 수, 기통수. 그럼 결국은 얼마 나와요? 6기통이니까 자, 3000cc 내지는 3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압축비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행정최적이 배기량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쉽게 풀어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조향각으로 손회하여 속도를 높였을 때 회전 반경이 점점 커지는 현상. 자,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1번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정상적 궤도, 뉴트럴 스티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을 언더스티어라고 했었고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는 오버스티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 선의 반경이 점점 커지는 현상, 커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언더스티어가 되겠죠. 언더스티어.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고요. 오버스티어는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 그 다음에 뉴트럴 스티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궤도를 달리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달리는 것을 뉴트럴 스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리버스 스티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더스티어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가 갑자기 오버스티어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요. 언더스티어로 나가려고 하던 것이 갑자기 오버스티어가 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던 것이 갑자기 오버스티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리버스 스티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던 차가 갑자기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리버스 스티어. 그때 안쪽으로 확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그 점, 이걸 보고 우리는 리버스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던 것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는 이때의 점을 우리는 리버스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선의 반경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언더스티어라고 한다. 자, 뭐 1번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공짜 문제가 됐었겠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였었죠. 자,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1번이 정답이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시켜 또 흡기를 가압하여 연소실 효율을 높이는 흡기 과급 장치를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게 뭡니까? 이것도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었던 시험 항목이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과급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과급기. 과급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뭐죠? 배기가스의 압력 에너지와 배기가스의 속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의 날개를 돌려서 반대쪽 임펠러 컴프레셔 휠을 돌리고 그때 흡입 공기를 가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뭡니까? 터보차저라고 했었죠. 터보차저. 터보차저. 이 터보차저는 결국은 배기가스, 그렇죠? 배기가스 압력과 배기가스의 속도 에너지,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형식을 우리는 터보차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슈퍼차저라고 했었죠. 슈퍼차저. 이 슈퍼차저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양산용 자동차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슈퍼차저가 있긴 합니다. 국내에서만 지금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자, 어쨌든 슈퍼차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엔진의 동력.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흡입 공기를 가압해서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한 에너지인 배기가스 압력과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터보차저라고 하면은 엔진의 동력을 빼앗아가면서 그 흡입 공기를 가압하는 형식을 보고 우리는 슈퍼차저라고 하죠. 그러면 효율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연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현재 배기가스를 이용한 터보차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의 압력, 물론 저 압력뿐만이 아니고 속도 에너지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압력과 속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시키고 흡기를 가압한다. 그래서 흡입 공기의 효율을 높이겠다. 이것이 뭡니까? 그렇죠. 터보차저 3번이 정답이겠네요. 뭐 슈퍼차저 있었고 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컴프레셔 휠이라고 하는 거고 임펠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날개를 보고 우리는 임펠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동바퀴의 구동력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 토크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토크를 우리는 토크 T라고 표현했었죠. 토크는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죠, 거리.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힘, 우리 F라고 표현했었고요. 거기에 거리가 R이죠, R, 반경. 자, 그러면 이 반경은 단위가 미터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펄스를 사용하죠. 그랬을 때 토크의 단위는 뭡니까? 그렇죠. 킬로그램, 미터 이런 형태로 보통 토크의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동력, 힘을 말하는 거죠. 힘, 이거. 그러면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R분의 그때 토크 T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구동력 이걸 증가를 시키게 하는 방법 크게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토크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반경을 줄이는 것이 왜?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커지려면 얘는 작아지는 게 좋은 거고요. 토크는 커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토크를 크게 하고 타이어의 반지름을 작게 한다라고 하는 3번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자, 토크를 크게 하고 그렇죠. 토크를 크게 하고 반지름을 작게 하는 것이 힘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클러치 디스크를 플라이휠에 밀착시켜 클러치 디스크의 압력을 발생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것도 클러치 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 우리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압력판이 이렇게 끼워집니다. 자, 이게 압력판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게 압력판이 아니고 클러치 디스크죠. 클러치 디스크. 그 다음에 클러치 디스크에는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변속기 입력축이 끼어지고요. 이건 변속기 입력축이죠. 변속기 입력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디스크를 밀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압력판이 이렇게 들어가죠. 압력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얘는 클러치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고 얘는 플라이휠이고 플라이휠.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압력판이라고 하는 거죠. 압력판. 그 다음에 여기에 커버가 이렇게 있어요. 클러치 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뭐예요? 릴리스 레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릴리스 레버. 그 다음에 이 압력판을 밀착을 시켜서 클러치 디스크가 플라이휠과 압력판 사이에 꽉 끼워지게 만들어져야 동력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기서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클러치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스프링. 이 스프링이 결국은 압력판을 밀어주면서 압력판이 디스크를 밀고 디스크가 플라이휠 사이에 압착이 될 수 있도록 클러치 디스크가 이해되셨죠? 이 디스크가 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압력판이 밀어주는 거고 압력판이 근본적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스프링에서 나오겠죠. 스프링.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플라이휠에 밀착시켜 클러치 디스크를 압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압력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압력판에 밀어주는 힘이 근원은 스프링에 의해서
밀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클러치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압력판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정답은 3번이겠죠. 클러치 커버라고 하는 이 커버는 그냥 말 그대로 커버입니다. 커버고 레버라고 하는 것은 릴리스 레버. 이게 릴리스 레버죠. 레버는 릴리스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릴리스 베어링이 밀착이 되면 이 레버가 역작용에 의해서 압력판을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릴리스 레버입니다. 그리고 릴리스 베어링의 상하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릴리스 포크라고 하는 거죠. 릴리스 포크. 그래서 릴리스 베어링을 좌우로 밀착시켜 릴리스 레버를 눌러서 압력판이 들뜨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릴리스 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클러치 스프링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엔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엔진의 특징. 자, 봅시다. 1번 디젤은 압축 압력 및 압축비가 가솔린보다 크다. 자, 디젤은 압축 압력 및 압축비가 크다. 자, 가솔린의 압축비와 가솔린의 압축 압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 가솔린의 압축비는 대략 7에서 11대 1 정도 됩니다. 반면에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솔린이고요.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약 15에서 22대 1 정도. 22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죠. 자, 그 다음에 가솔린의 압축을 조금만 했으니까 압력이 당연히 낮겠죠. 압축 압력은 가솔린은 약 30에서 45바 정도. 미안합니다. 이건 폭발 압력이었죠. 자, 압축 압력은 가솔린이 약 7에서 11바 정도 되고요. 11바 정도. 반면에 디젤은 약 30에서 45바 정도의 압축 압력이 형성되죠. 그래서 당연히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이 압축비도 크고 압축 압력도 더 높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번 가솔린보다 높다. 당연한 얘기죠. 1번 맞는 표현이겠고요. 2번 디젤은 가솔린보다 열 효율이 높다. 자, 열 효율을 보면요. 열 효율. 가솔린 기관이 대략 한 25에서 한 32% 정도의 열 효율을 발생하는 데 비해서 디젤 엔진은 약 32에서 한 38% 정도의 열 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 엔진이 열 효율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높다. 2번도 역시 맞는 표현이겠고. 자, 디젤은 전기 점화 방식이다. 점화 방식. 자, 뭐라고 해야 되나? 연소라고 해야 되나? 연소. 가솔린은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불꽃 점화 방식. 그쵸? 가솔린은 불꽃 점화 방식인데 비해서 디젤은 뭐예요? 디젤 엔진은 그렇죠.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착화. 자기 스스로 열에 의해서 불이 붙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발화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죠. 자발화 기관. 그죠? 그래서 디젤 엔진은 자기 착화 또는 자발화 기관인데 여기는 전기 점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전기 점화 방식은 어디예요? 가솔린 기관이죠. 불꽃 점화 방식. 그죠? 자, 그래서 3번 틀린 표현이네요. 4번 공기를 높은 압축비로 가압할 때 발생하는 압축열로 연료를 연소시켜 압축 착화한다. 그렇죠. 연소 자체가 얘는 압축을 하면 압축열은 약 120에서 140도씨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비해서 디젤 엔진은 압축하면 압축열이 약 500에서 550도씨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하죠. 디젤 엔진은 이런 열에다가 미세 안개 모양으로 연료를 뿜어주면 그 분사된 연료가 주변의 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그런 기관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4번도 역시 맞는 표현이고, 틀린 것은 디젤은 전기 점화 방식, 불꽃 점화 방식이 아닌 뭐예요? 자기 착화 방식이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9번 다음 중 슬립이음 및 자제이음. 자, 슬립이음과 자제이음. 이거 우리 동력 전달 장치에서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추진축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드라이브 라인. 그죠? 추진축.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있고 클러치, 그렇죠? 클러치, 변속기에서 추진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 양쪽에 엑셀축, 그 다음에 바퀴가 연결됩니다. 그때 이 추진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앞쪽에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추진축이 앞뒤로
약간의 슬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그건 결국은 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 요것을 보고 우리는 슬립 이음이라고 하고, 이 슬립 이음은 결국은 길이 변화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 축의 높이는 요 각도고, 그 다음에 이 축의 높이는 요 각도인데, 이 축과 이 축 사이에 각도 변화가 발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각도 변화. 맞나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겠죠? 이걸 십자형 자제음이라고 했잖아요. 자제음. 결국은 이 동력 각도와 이 동력 각도의 연결 각도, 이런 각도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각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매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제이음이라고 했었죠. 자제이음. 이 자제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왜 둔다? 그렇죠. 각도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제이음의 어떤 특징이었었고, 그 다음에 슬립이음은 길이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슬립이음이었었죠. 자, 그래서 자제이음은 주행 중 추진축의 각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며, 슬립이음은 길이 변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둔다. 1번 정답이네요. 그죠? 뭐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있을까요? 다 틀린 말로 막 이상하게 꽈놨겠죠. 그죠? 자, 자제음은 각도 변화, 슬립이음은 길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자라고 했었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슬기롭게 자각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각하자. 자, 슬립이음은 길이 변화에, 그 다음에 자제이음은 각도 변화에 슬기롭게 자각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G센서에 이용되는 장치는 무엇이냐? G센서. 자, G센서라고 하는 것은요, 뭐 중력 센서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어떠한 매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양쪽에 뭐 어떤 스프링을 둬가지고 이 매체가 어떤 좌우 또는 상하로 얼만큼을 진동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출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게 G센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G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자, 1번 에어백 장치. 그렇죠. 에어백 장치에서의 어떤 중력 센서, 이것이 결국은 자동차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에어백 장치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이건 뭐예요? 카메라를 둬가지고 차선의 어떤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해줘서 뭐 어떤 워닝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부저를 울린다든가 또는 진동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주행의 안정성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차선 유지 보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탁스라고 하는 것, 일렉트로닉 타임 알람 컨트롤 시스템에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운전자의 편의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0km 이상 속도로 달리면 양쪽에 도어가 잠긴다든가, 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딸랑딸랑 해가지고 안전벨트를 맬 수 있도록 어떤 뭐 부저음을 준다든가, 또는 운전자가 키를 빼면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게 만든다든가, 또는 우리 뒷유리 열선을 켰을 때 지가 알아서 약 15분 정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전자의 어떤 편의성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를 보고 우리는 에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에탁스의 G센서 사용하는 경우 없습니다. 또 정속주행 장치. 자,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80km에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80km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정속주행 장치라고 하죠. 역시 여기에도 G센서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에어백 시스템이 G센서를 사용하는 장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총 10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요거 복원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좀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복원을 100%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